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질 테니까.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자기개발 분야의 구루죠.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진짜 부자를 만드는 생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떻게 장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소위 부유한 집안, 부유한 가문 같은 게 어느 나라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유한 집안이나 가문도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 한 명이 낮은 계층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집안, 그 가문이 있는 거거든요. 영국 왕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잘나가는 그 집안들도 사실은 모두 과거에 언젠가 힘들게 노력했어야만 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부자 집안이 되기 직전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죽어라 열심히 한 끝에 대대손손 호사를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영상 시작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즉, 그 어느 부자든 갑자기 부자가 된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의 가속도가 붙어 막대한 부가 쌓이게 된 거고요. 우리가 보는 시대를 초월한 명저들에 자주 나오는 이 말이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부는 물밀듯 막대하게 밀려온다. 여러분, 분명히 목표도 있고 원하는 삶이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힘들다는 건 이제 성공으로 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라고요. 딱히 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목표도 없다면 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하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지긋지긋하다, 답답하다 라는 감정만 느낄 뿐이죠. 성공을 하기 위한 그 경로로 들어섰기 때문에 초입이든 중간쯤이든 그렇게 힘드신 겁니다.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거든요. 행운의 여신도 행운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그 경로는 예쁘게 포장된 반듯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면 다행이죠. 보통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 같은 진흙이 사방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고 나아가실 때마다 진짜 힘겨운 그 신음이 단전부터 막 올라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자를 외치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막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기적의 수익을 올려보시려고 정말 별별 시도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으로 나아가는 연료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신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에 100% 헌신하기로 기꺼이 마음먹은 분들은 건너뛰기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분들은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지 같은 진흙밭을 기꺼이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헌신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표에 제대로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성공했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목표에 딱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 나아간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질 테니까. 저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식축구 선수라고 평가받는 시카고 베어스의 레전드 월터 페이튼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월터 페이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거기에 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매년 매 경기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가 3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다, 내가 6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다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상상력을 이용해 상황을 만들었고 목표에 접근했어요. 이건 미식축구 사업뿐만 아니라 삶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이룬 후에는 더 높이 더 멀리 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하고요. 단언컨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과정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순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확 와닿는 말이 있죠. 상상을 이용해서 성공을 그리는 그 과정이 실제 달성한 순간보다 훨씬 즐겁다. 그리고 성공은 너무 재미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지? 저자는 어렸을 적 집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더 뼈저리게 느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건 이 사회 구조에 대해 진짜 아무도 의심조차 품지 않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향한 거죠.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무려 1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17년 후 얼 나이팅게일의 눈앞에 성공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영어로 딱 6단어, 60만 개가 넘는 단어 중 특정한 이 순서로 된 6개의 단어가 바로 17년간 저자가 찾아 헤맨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온전히 감싸는 기분이었다라고 말이죠. 너무도 단순한 그 진실이 떠오른 순간 얼 나이팅게일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종이다. 다른 종은 낯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낀다. 그들은 전적으로 본능에 통제되고 모든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므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인간만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유일한 상태로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체다. 이는 실로 놀라운 힘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삶이 그저 만들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오늘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생각한 것의 총합이다.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면 다음 도착지는 어디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원하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통제하에 있다 라고 말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자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목표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경험상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들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잠재력을 모르는 걸 말하기에 앞서서 보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자신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한 거고요.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다. 그때 나는 분명 예전보다 더 개선되어 있을 것이기에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스스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5분,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첫째로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거의 다 그렇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니까 늦었다고 좌절하거나 한탄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8살 때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거든요. 그런데 괴테는 80대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어요. 괴테가 모차르트에 비해 망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괴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나이든 강아지들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말에 대해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었던 로버트 M. 허친스 박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인간은 강아지가 아니고 교육은 한낱 재주와 다르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변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서류함에는 자신의 가르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넘쳐났었다고 하는데요. 얼 나이팅게일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인생이 바뀌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다, 막상 이런 일이 현실로 펼쳐지니까 오늘부터 내 스스로를 더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셨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80대 구독자님도 한 분 계셨었어요. 여러분, 딱 한 번이잖아요. 죽기 전에 인생의 의미를 딱 한 번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인생의 의미를 7번 찾았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훨씬 더 많은 재미를 느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매료되고 몰입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곧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인간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란 걸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보면요, 진짜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막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고 그렇거든요.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았어요.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진짜 살면서 더 잃을 게 없는 상황에 놓여서, 아니면 인생의 절대 멘토를 만나면서 정말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스스로 자기만의 답을,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표라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부터 최선을 다해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제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 혹은 목표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하게 되시면 심지어 이런 감정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좋아서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돈까지 번다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이에요.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생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자에 따르면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 또한 그러하다. 61세인 나는 인생의 지금 이 챕터를 가장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30살보다 40살에 더 행복하고 50살에 40살보다 더 행복하다. 목표가 있다면 사실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처럼 쏙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그러니 이만하다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생각해라.
학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기억하는 방법을 배운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없는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이루는 여러분이라는 우주에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그리고 그게 당연히 여러분이어야, 그렇게 여러분이 스타트를 끊어야 부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회원 전용이라는 굳게 닫힌 문이 여러분을 막아설 수도 있을 거고요. 수없이 거절당해도 그때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잊지만 마세요.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생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말과 닭이라면 괜찮은 선택지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가족, 자녀들, 부모님이 고통받길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최초가 되어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자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에서 주어진 시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어진 삶에 어떤 성취를 보탤 것인지 각자에게 달렸다. 그것이 세상의 잣대로 보기에 그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마침내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영화 필름의 이미지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편안히 쉴 수 있다. 부자 주파수에서 여러분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착착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 남들 안 할 때 혼자 조용히 셀프 고립해서 자기 레벨을 확 키워서 어느 순간 보면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고 생각하는 스케일도 달라져 있고 언제 모았는지 자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인생을 바꿔주는 진짜 성공하는 자아상을 장착하고 나아가실 여러분을 위해 또 하나의 명절을 꺼내보았습니다. 존 아사라프 박사의 Having It All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이죠. 성공은 하고 싶은데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정신과 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성공하려면 진짜 다른 건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정말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아상, 그러니까 정체성,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만 시키면 끝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현실은 알아서 바뀝니다. 저 역시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법칙이라고 정말 수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월 1천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가장 먼저 그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는 의심 같은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하도록 잠재의식에 난 월 1,0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야 해요. 이 방법은 곧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월 1,000만 원 저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누구랑 일하고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아끼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 내놓은 서비스 혹은 상품이 시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독특한지 그걸 파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걸 알아봐야죠. 롤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의 특정 패턴을 알아낸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처럼 하는 것. 이거면 끝입니다.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말이죠.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속인다는 느낌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진짜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속인다는 느낌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실제로 그 삶에 필요한 일을 해야겠죠. 필요한 일을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현재를 계속 불평만 하고 있다면 인생은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전부 갖기로 한 사람은요. 지금보다 자기 삶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전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위해 첫 번째로 현재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어느 지점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내 안의 자아상을 성공형 자아상으로 싹 갈아 끼우는 과정을 거쳐서 소위 나만의 집을 완성할 거예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그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꽤나 거북한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그만큼 버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돈이란 건 부의 3요소죠. 그러니까 건강, 가족, 자유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자유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돈의 액수, 그걸 벌만한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자격 수준을 높이고 변명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여기서 변명 수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만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핑계들을 의미해요. 난 못해. 그건 어렵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면에서 하는 이런 말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돈을 벌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스로의 돈그릇 자체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면 누가 그 돈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지급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돈은 절대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돈그릇이랑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가 안 맞는다면, 그러면 그거 바꾸고 원하는 만큼 벌어서 자유를 누리러 가야죠. 그러기 위해 4가지 개념만 기억해 주세요. 진동,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 생소하죠. 대신 생소한 만큼 머리에 잘 남을 겁니다. 진동,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입니다. 여러분은 진동과 주파수, 신념, 페르소나, 이 4개의 재료를 들고 나르면서 여러분만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성공을 세우는 건축가가 될 겁니다. 유치한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만큼 쉽다는 거니까요. 사람은 모두 이 4개의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집의 이미지도 있죠. 다만 그 재료가 썩은 건지, 그리고 뭔가 일단은 진짜로 바라는 그 집을 짓기엔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일단 재료가 변변치 않아요. 이걸 들고 무슨 집을 지을 마음이 막 안 생깁니다. 이걸로 뭔가를 지었다간 내가 생각하는 집은 고사하고 초가집이라도 세울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여러분 안에 재료가 잘못됐어요. 반대로 이 재료들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들고 나르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집을 짓고 싶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성공은 기진할 정도로 애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하루하루를 기진맥진할 정도로 살고 계실 겁니다. 회사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진짜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 이거보다 더 기진맥진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훌륭한 재료, 이것만 있으면 의지가 툭, 행동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전부 가지는 거고요. 첫 재료부터 차근차근 갖춰보시죠. 첫 번째 재료는 진동입니다. 네, 모든 것들은 진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진동은 저자뿐만이 아니라 밥 프록터 역시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저자는 여기서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줍니다. 우리 몸과 정신을 F-16 전투기에 비유해 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전투기를 마음대로 다루려면 그 안에 앉아서 전투기를 조정하는 정신, 즉 에너지를 훈련시켜야 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는 외형 안에 있는 지적인 에너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에너지라는 건 대단해요. 이것들은 생각이라는 형태,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진동하고요. 우리가 탁자는 그냥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성능의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분자 사이 수많은 공간과 움직임, 그러니까 진동을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동일한 몸으로 살지 않아요. 1초마다 1000만 개의 세포를 떨쳐버리고 새 세포로 갈아입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그건 명백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모든 것들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각,
그리고 감정 또한 다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을 인식할 때 사실 감정이 아닌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속에 각기 다른 진동에 사람들이 이름표를 붙인 거죠. 이런 진동은 설레입니다. 이런 진동은 불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동은 비슷한 종류의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증폭되는 거고요. 만약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직업, 연인, 배우자, 수입, 친구, 입는 옷, 사는 집까지 이 중에 정말 바꾸지 않고는 못 살겠다. 진짜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할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진동의 단계를 바꿔야 해요. 저자 역시 인생을 바꿔버리고 싶다고 결심한 후 이걸 깨닫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진동을, 내 주파수를, 내 신념을 바꿔야 그에 맞는 상황이 딸려오는구나. 저자 존 아사라프는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동의 법칙을 깨닫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저자보다 더 빨리 알았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진동의 단계를 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들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나 생각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바로 그 감정의 반응에서 딸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곧바로 그 반응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만의 신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독특하면서도 영구적인 여러분만의 고유 주파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라디오 같은 거죠. 여러분의 주파수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채널에 딱 맞춰지면 여러분 채널과 일치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가난의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앞에서 온통 경제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돈이 없다고 한숨 쉬고 사회 제도를 욕하고 2금융, 3금융에서 정말 소액이라도 빨리 대출 땡겨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정말 그렇거든요. 반면에 부자 주파수에서 여러분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착착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 남들 안 할 때 혼자 조용히 셀프 고립해서 자기 레벨을 확 키워서 어느 순간 보면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고 생각하는 스케일도 달라져 있고 언제 모았는지 자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을 듣게 되고 책으로, 유튜브로 그런 사람들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진동과 신념, 주파수는 이렇게 여러분 상황과 즉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죠. 어쨌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주파수를 딱 고정시키고는 왜 이런 채널에 이런 라디오가 흘러나오는지, 왜 눈앞에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진동 수준을 높이고 그러면 신념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결국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고유한 채널을 다시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진동이 좋고 나쁘고 결과적으로 어떤 주파수에 내 몸을 맞출 거냐,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일종의 진동 교환국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채널을 돌려댑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꾸며 진동 교환국을 혼란스럽게 하죠. 깔끔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다면 진동의 단계를 올려서 채널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채널, 이것이 신념이고 결국 목표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차라리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주파수를 딱 고정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고정된 그 낡은 신념이 진짜 너무 확고해서 새로운 채널로 돌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은 큰 나무 한 그루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는 완력을 지닌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어떻게 묶어 놓는지, 어떻게 조련하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약간 더 잔인한 방법인데요. 코끼리가 새끼일 때 조련사는 당기면 고통을 유발하는 무거운 족쇄를 코끼리 발목에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아파서 더 당길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길들여지면 조련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족쇄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코끼리는 당길 생각을 못 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어 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이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정. 사람의 오래된, 보통 수십 년씩 된 낡은 신념도 마찬가지죠. 이 고정이란 말은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애착을 가져왔다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너무나 강하게 일체감을 느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실 그 신념에 만족하면, 정확히는 그 신념으로 인해 끌려온 여러분 상황에 지금 만족한다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신념 자체는 좋은 신념, 나쁜 신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식하고 보고 들은 것들의 총합, 그 증거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집을 짓는데 이 신념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기존 신념으로 잘 살아온 와중에 자꾸만 미묘하게 지금 이렇게는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이 신념이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내가 원하는 삶을 짓는데 도움이 되나? 혹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잘 살아가는데 제약이 되는 건 아닌가? 요즘 내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내가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살고 있나?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리고 눈 감고 귀 막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이 질문 끝에 그래, 신념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실패로 가는 방법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실패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성공하겠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못한다고 믿는 건 정말 실패로 가는 지름길, 고속도로라는 거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신념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념에서 나오는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라는 전체 결과를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절절히 통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꽤나 도발적인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이혼이 왜 비싼 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정적, 감정적인 고통 외에도 자유라는 게 같이 딸려오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선택이 진짜 값어치 있는 선택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통이 되는 것도, 모든 선택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념에 가치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갈지 이건 오로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신념에 있어서는 뭐 절대로 나쁜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삶의 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념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성찰이 전부예요. 원래 사람은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성숙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신념을 스스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 신념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싶을 수도 있고요. 이걸 바꾸는 데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부의 크기를 바꾸길 원해요? 신념을 바꾸면 됩니다. 신념의 잠금과 해제, 여기서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채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방법론을 거쳐서 잠재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네, 저라는 사람을 관통하는 단어 중 하나죠. 시각화,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상상이란 걸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운동 선수들을 비롯해서 예술, 스포츠계의 탑 클래스 선수들은 무조건 한다는 그 기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이미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성공한 그 시점의 이미지 한 컷을 마음속으로 미리 보기 하는 겁니다.
저자는 1995년부터 규칙적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성공 방도를 막 찾다 보니까 운동선수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매일 시간을 내서 나만의 영화를 머릿속에 틀었다라고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말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라 싶었던 저자는 그냥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그냥 해보자 하고 보드 하나를 사서 자신의 방에 붙입니다. 저자도 처음부터 상상하고 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처음엔 무조건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일단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혹은 원하는 돈의 액수가 생기면 원하는 것들을 정말 무엇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사진을 구해서 그 보드에 붙인 겁니다. 처음엔 그냥 그걸 보는 거에 그쳤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미지를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그 붙여놓은 것들과 관련한 일들이 일상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유독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신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 보드를 만들었다고 저자의 상황이 막 달라진 건 분명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서 저자의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저자는 그때부터 이 끌어당김이 자신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으로 목표를 쓰고 상상하는 걸 같이 했고요. 매일 20번 쓰고 읽고 보드에 붙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이제 이걸 이뤘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말을 건네는지 내 기분은 어떤지까지 상상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상상을 할 땐 그 느낌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감정과 함께 가야 한다. 원하는 최종 결과를 거듭 반복해서 머리에 넣어라. 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여러분이 어떤 말과 생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정에 반응해서 딸려온다고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감정을 느껴야 해요. 저자는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 한 컷 한 컷에 자신의 온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 매일을 이것만 그냥 반복했다고 해요. 이렇게 저자는 안 된다는 변명을 버리고 자신은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격 수준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로 본인의 정체성이 바라는 건 전부 다 손에 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반복이고 연습이다. 첫 시도에 잘 되지 않는다고 흥미를 잃지 마라. 이것은 누구나 습관처럼 만들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 삶이라는 집을 지을 건축가니까 집을 지어야 할 거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보셔야 합니다. 완성된 그 집의 모습, 이미지를 미리 보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진심이라며 사람은 무엇이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에 맞는 페르소나를 입습니다. 그걸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된 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으로 쓰고 머리에 이미지를, 영상을, 그러니까 그걸 이뤘을 때 감정을 제대로 입혀서 잠재의식의 자극을 제대로 가했다면 진동과 주파수, 신념이 움직여서 여러분은 원하는 수준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걸 확신하고 그대로 행동할 거고요. 월 1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부 세계가 내면의 이미지와 일치하게 되는 날은 그냥 무조건 옵니다. 월 1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된 척 하십시오. 스스로 원하는 액수의 종이를 지갑에 넣으세요. 지갑에 잡다한 영수증, 필요 없는 것들 다 정리하시고요. 여러분의 페르소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더 가까워지게끔 삶의 모든 요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세요. 대부분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는 소수가 부의 80%를 독식합니다. 우리 눈에 동공을 통과해서 망막에 닿은 그 상을 우리 뇌는 걸러내거든요. 해석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건 똑같아도 여러분 신념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필요 없는 정보는 가차없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같은 책을 읽어도 와닿는 부분이 다른 거고요. 이게 바로 인식의 차이죠. 세상에 대한 해석은 이 신념에 기초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인식은 일종의 만능키예요.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념을 바꾸면 인식이 바뀌고 같은 걸 보고 경험해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인식의 무한한 깊이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유심히 관찰해서 어딘가 써먹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수입원이 되고요. 네, 진동과 주파수. 그러니까 신념, 여러분이라는 채널을 바꾼 결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와도 진짜 절대로 그게 기회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이 인식을 바꾸면 의지가 생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지하 약 7,000m. 침수된 그 갱도에서 9명의 광부들이 생존했고 살아 돌아왔어요. 물론 희생자도 많았죠. 누군가는 이 상황은 무조건 죽은 몫입니다 라고 체념할 때, 누군가는 상황이 이래도 이렇게 저렇게 정말 어떻게든 하면 살 수 있다 해서 서로의 몸을 묶어 연결하고 돌아가면서 머리를 수면 위로 들이밀고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살아난 겁니다. 이들이 생존에 대해 낮은 진동으로, 낮은 주파수로 포기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죽어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의지가 없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아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못할 건 뭐가 있나요? 지하 7,000m 침수된 갱도보다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운에 맡기지 마세요. 이제는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한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그 집을 대신 지어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재료는 여러분이 다 준비해서 여러분이 직접 들고 날라서 여러분이 완성시키고 여러분의 땀도 여러분이 닦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결과가 던져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게 진짜 되나? 불안해서 그냥 그저 그런 반쪽짜리 집에 타협해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그 집에 들어가 살다가 비바람 맞고 다시 짓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꼭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감정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다 보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안 보였던,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가능성 몇 개가 하나 둘씩 여러분 일상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다짐으로 혹은 새로운 기대로 2달 가까이 달려온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은 밥 프록터와 나폴레옹 힐의 저서,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본 칼럼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거기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결국 마음을 살려야 인생이 산다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내용은 부디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살려야 인생이 산다는 이 말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 댓글들 중에 발견했는데요, 너무 좋은 말이라 이걸 본격적으로 파헤쳐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리는 방법 뭘까요? 저는 딱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 감사하기. 2. 먼저 내어주기. 정말 뻔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호선 원장이 정신의학신문에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성공의 기회가 진짜 더 많이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업인이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이기도 한 로버트 이먼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10주 동안 달성하고 싶은 6가지 개인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그룹으로 나뉘어서요, 한 그룹은 주 1회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할 거리를 5개씩 열거했어요. 그 결과 이 감사하기 과제를 받지 않은 참가자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20%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자기 삶을 더 잘 살아내려는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이호선 원장은 말해요.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감사하기가 습관이 되었을 때 역경에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네, 이 실험에서 감사할 거리를 적어야 했던 참가자들이 뭐 엄청 대단하게 감사할 만한 것들을 나열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아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대부분 별다를 것 없는 일상에서 어떻게든 찾아낸 거죠.
이 감사라는 건 감정이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로 얼마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진짜 핵심 포인트는 감사를 느끼는 것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정신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이 감사한 감정을 느끼는 방법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빠르면서도 핵심만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 가끔은 죽음과 상실에 대해 생각할 것.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하자 아끼는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사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요. 이는 부모, 자식, 부부 모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방해해왔던 당연하다는 그 생각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는요, 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로버트 이먼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에 대한 과몰입은 온갖 양상으로 발현된다. 그 중에서도 당신이 받은 혜택과 그 혜택을 만들어준 주변은 있고 모든 것이 원래 당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과몰입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요, 일상에서 진짜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이 감사하다는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것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는 3번째 방법은요,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뇌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해요. 지금 진짜로 고맙다는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거와는 일단 별개로요,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뇌의 이런 화학 반응 때문에 사람이 점차 표정이 밝아지고 이 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는 거죠. 고마워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죠. 감사일기라고 하니까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에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학계 연구 결과들이 하면 좋다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라고 하니까 한 페이지 가득 적혀있는 그런 일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진심이 묻어있는, 그러니까 진짜로 감사한 감정을 느끼면서 딱 한 문장만 제대로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고요. 제가 해본 결과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함, 내가 오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 이 정도로만 써도요 효과가 있어요. 진짜 핵심은 24시간 전과 다를 것 없는 당연한 여러분의 일상을요, 이제 당연하지 않은 것들로 바꿔내는 거죠. 이걸 계속 조금씩 쓰다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감사거리를 찾아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정도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 대비해서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더 관대해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여러분,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사가 습관이 된 분들이 아니라면 이 과정을 꼭 거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느낌, 감정, 생각들이 드는지, 어떤 변화가 느껴졌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방향을 잃고 내 인생은 그냥 이 정도가 다인가? 내 인생이 바뀔 수는 있나? 이런 잡음들 때문에 힘들다면요, 잠들기 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꼭 5개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1개,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도 어떠한 것에 감사함이라는 문장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누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려도 2개, 3개 쓰는 감사한 문장들이 늘어갈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100일간 100번 쓰기 챌린지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요, 실행북 데일리 글귀 아래라도 작게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걸 의미하죠. 이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걸 의미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외부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 자극들에 흔들리지 않는 걸 의미하지만요, 이 안에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는 그 일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단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일상을 멈추지 않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 여러분 내부의 잡음, 이 2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내부의 잡음은요, 감사하기, 오직 이 방법으로만 잡아낼 수 있어요. 이 2가지 중에서도 진짜 문제는요, 각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잡음, 즉 파멸적 독백입니다.
이 파멸적 독백을 없애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성과가 막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나타나서 매일매일 색다르게 설레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감사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기는 여러분의 그 똑같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조차 진짜 꾸준하게 뻔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인생 못 바꿔요. 인생을 바꾼다는 게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은요, 당장은 뭐 막연하고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정도 마음은 들어야 합니다. 감사하기, 이 감정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다 보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안 보였던,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가능성 몇 개가 하나 둘씩 여러분 일상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자, 여기 실패가 극에 달하면 이제 성공을 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자, 장자, 주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인문학자 박영규 교수의 칼럼인데요. 극과 극이 서로 통한다는 게 주역의 원리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주역을 구체적으로 막 다룰 건 아니지만요, 도덕경에도 나오는 유무상생,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됐다가 한 번은 플러스가 되는 이 원리가요, 양자역학과도 유사하거든요. 이 원리가 인생을 관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던 이중슬릿 실험을 보면요, 양자는 분명히 파동인 상태였는데 사람, 그러니까 관찰자가 눈으로 딱 관측하는 순간 갑자기 입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미시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요.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명백하게 관측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면 양자는 분명히 하나의 실체죠. 그런데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가지 상태의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극과 극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불, 차가움과 뜨거움. 중요한 건요, 어떤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에 이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래서 극과 극을 A와 Z라고 했을 때 A가 극에 달하면 Z로 변하고 Z가 극에 달하면 A로 바뀐다는 거죠. 에너지의 위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눈에 절대로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성공 그리고 실패도 마찬가지로 극과 극인 에너지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위상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극에 달하면 그 안에서 성공으로 변하고 거꾸로 성공할수록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양자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에너지가 현재 마이너스인 것 같다면요, 딱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끌어당기는지에 따라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허공에 무의미하게 흩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 그러니까 성공이란 상태에 전달되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무작위로 의미 없이 흩뿌려진 일상을 모아서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훨씬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감사할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 감사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은행에 가서 나한테 이자를 좀 주면 내가 돈을 맡길게 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성공이 또 극에 달하면 실패하겠네요 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요, 그렇지 않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 뒤에 누가 봐도 안쓰러울 법한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올 순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건 실패라고 정의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고점과 저점을 계속 찍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고점을 계속 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우상향인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수도 없는 등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 그러니까 생각의 에너지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곡선이 우하향하겠죠. 그리고 내 인생의 곡선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결정하는 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감사라는 이 감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먼저 주는 것, 이 두 개로 결정되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는 자력을 발생시키는 자석과 같아서 당신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긴다. 네,
사실 여러분, 주는 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걸 여러분 인생에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살면요,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편해지실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밥 프록터는 인생을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비유하는데요, 그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나는 종종 인간의 마음과 현실 세계를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사진에 비유한다. 일단 셔터를 누르면 그 모습 그대로 인화학 과정을 거친다. 짧은 인화 시간을 거쳐 사진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을 때 찍힌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저는 사람들이 이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하나씩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란 결과물이 나오면 곧바로 그걸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기도 하고 아예 주기도 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카메라에 찍혔는데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찍어주겠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나한테 계속 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계속 찍으려면요, 내가 찍힐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잘 찍어줘야 할 거고요. 이게 바로 먼저 주는 것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 주는 건요, 일단 감사하는 감정에서 촉발되는 거예요. 어렵고 대단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내 스스로 감사하는 감정, 그 마음을 가져보는 것, 이겁니다. 막막하면 딱 이거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밥 프록터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멈춰라.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의 힘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 왔는지 점검해보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왜 그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면서 당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마음의 벽을 세웠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해야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을 터다.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점차 정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